네, 그러면 이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아르다 형식편에서 저희가 절세 관련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처음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게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비용 처리 방법은 무조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거. 두 번째,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노후val이 영수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번째는 연세 계산서.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랑 연세 계산서랑 다 동일한 개념인데 부가세가 붙어있는 계산서이냐 빠져있는 계산서이냐 이런 부분이 달라요. 이 네 가지를 받을 수 있을 때만 비용 처리가 되고, 그냥 뭐 내가 어떤 개인한테 물건을 당근마켓으로 가서 물건을 사요. 당근마켓 개인한테 그냥 돈을 현금으로 주거나 계좌이체로 하잖아요. 그런 거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원들에게 주는 인건비, 네. 이 정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이게 프리랜서도 있고 그 사대보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일단 사대보험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사대보험이 나가요. 국민부터 국민 건강보험 보험공제가 나가서 네. 이게 사업주 부담금 50%씩 있잖아요. 네. 특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부담이에요. 직원 2명만 채워도 한 달에 한 7, 80은 나갑니다. 사업주 부담료로. 네.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라 프리랜서는 그런 게 없어요. 네. 프리랜서는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사업자, 주민 등록을 한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3.3%의 프리랜서 원천 세율을 떼는 것 외에는 네. 사대보험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장점은 있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인 업무 성격이 근로라면 그 프리랜서 분들이 나중에 그만뒀을 때 약간 근로상 막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을 오래 할 거면 사대보험을 가입시키는 게 좋고, 단편적으로 일하실 분들은 프리랜서로 진행하는 것도 오히려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이 없이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당장 실수령 금액이 높은 걸 원하시면 프리랜서가 좋고요.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이 2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고 일을 해요. 네. 사대보험 가입하면은 270만 원 정도 못 받아요. 네. 뭐 국민연금 다 빼면 몇 프로 정도가 제일 쓰다고 하는데요? 4.5%에 3.4, 그냥 10% 정도 더 추가로 더 빠집니다. 네. 사대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네. 근로자 입장에서도. 네. 근데 프리랜서로 하게 되면 3.3%만 빼고 받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세수령금이 많아지죠.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즉 사대보험에 가입해야 혜택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네. 근로자 햇살론, 비대풀 대출, 네. 또 근로자야만 대출을 전담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때라면, 또는 신혼부부들 이런 관점에서는 네. 근로자는 세제 혜택이나 또는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한 혜택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근로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만 볼 것이냐, 네. 세금 외에 다른 행위를 할 것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스타트업 대상으로 조세감면공제 제도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그러니까 창업하신 지 얼마 안 돼,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들은 좀 조세 감면 혜택들은 좀 있는 편이에요. 대표적인 예시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최초로 창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최대 5년 동안 최소 50%에서 최대 10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물론 업종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적용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게 가장 큰 세제 혜택일 수 있고요. 이거 외에도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 공제 같은 거 활용할 수 있어요. 고용증대세 공제는 무려 한 명을 더 추가했을 때 한 명당 1년에 1,100만 원에서 더 나가 최소 700에서 최대 1,100만 원까지 빼주거든요. 이분을 3년 동안만 계속 유지를 시킬 수 있으면, 고용 유지를 하면 3년 연속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을 채용하면 1,100만 원인데 3년 연속 받습니다.
3,3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점이 있죠. 그 이유는요? 그 이후로는 이제 끝나요. 아, 3년, 딱 3년까지만? 그래서 3명을 시험했어요. 청년을. 네. 내가 20대 후반에 정직원을 3명을 시험했어. 네. 그럼 3,300만 원씩 3년이니까 9,900만 원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럴 때 꼭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니 선생님 내가 낸 세금이 1년에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쵸. 1,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어요. 왜요? 그 세액공제는 민간면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동안 유월과세를 시켜주거든요. 아, 나는 1년, 3년 동안 훈련에 대해서 3,300만 원만큼 받을 수 있는데 네. 실제로는 500만 원 세금을 안 냈어요. 네. 500만 원만 걷면 되겠죠. 네. 남아있는 금액이 그러면은 3,300에서 500만 원 빼면 2,700이죠. 2,700만 원만큼 나머지 그 7년 동안 3년 지나고 최대 7년 동안 이월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이 너무 커져서 내야 될 생각 몇천만 원 되게 되면 그때 그거 내가 배치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4대 보험 기준이죠. 프리랜서 안 되는 거죠. 프리랜서는 이제 아. 너무 아쉽고 그러면 그 차량 구입 등 관련 지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는 전액 다 비용 처리가 돼요. 물론 복식후기 의무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 법인의 경우에는 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도 내에서는 경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뭐 활용하는 거 좋고 다만 매입보다는 리스나 렌트하는 게 조금 더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어요. 매입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결정 세금이 세제 효과가 크지 않거든요. 감가상각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대신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는 매달 돈이 나가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있긴 하지만 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중고차를 사면요? 중고차를 또 리스 쓰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거 하면은 세제 효과는 더 클 수 있겠는데요. 중고차를 매입할 때에도 어차피 감가상각이라는 걸 통해서 비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효과는 어차피 적용할 수 있다. 중고차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똑같죠. 신차랑 다를 바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중고로 4천에 샀다. 그럼 이게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매입을 하게 됐을 때는 법인 차량은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게 돼 있거든요. 네. 4천만 원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800만 원이에요. 네. 800만 원까지밖에 비용 처리가 안 돼요. 대신 이제 2월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연도로 되면서 네.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벤처 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장점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장점이 있죠? 세무적으로? 벤처기업 선정하게 되면 아까 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건 원래 최초 창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5년 동안 50% 내지에서 최대 100%까지 해주는 건데 창업은 옛날에 했어요. 이미 5년이 지난 그 기업이에요. 그러다가 나만 우리 회사만의 기술력을 경쟁력을 개발을 해서 벤처기업 투자를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세부 요건 중에 또 벤처기업에 해당하면 그때부터 또 5년 동안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즉 벤처기업을 선정하게 되면 선정된 그 날로부터 5년 동안 또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액감을 적용할 수 있어요. 소득세 말인 거죠?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세 소득세 및 법인세. 법인세 다 면제해 주다가 50%에서 최대 100%까지. 그럼 거의 내는 세금이 뭐인 거예요? 소득세랑 법인세 혜택을 거의 다 정말 거의 다 그럼 부가가치세 내는 거예요? 부가세 내야죠. 아... 부가세는 세액 감면이 전혀 없어요. 제도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직접 사용된 비용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핵심 그 인력들이 있어요. 세법에서 좀 대통령령으로 조금 정해주는데 그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소 10%에서 20%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접대비 같은 거는 어디까지 좀 용인이 돼요? 접대비는 한도가 일단 있는데 중소기업이냐 비중소기업이냐에 따라 달라요. 중소기업은 일단 기본 한도가 3,6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매출액에 비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붙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한도가 3,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죠.
거기에 또 매출액에 비해 조금 더 붙고요. 생각보다 중소기업이 더 좋네요. 중소기업이 좋지. 근데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중소기업 오히려 중소기업이 되게 조금이에요. 그럼 이게 그냥 밥 먹는 것도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거는 그냥 뭐 일반 비용인 거고 네. 거래처한테 밥을 사주거나 뭐 술을 사주거나 네. 그거는 뭐 그걸 자기가 다 그렇게 세부 기장을 해? 왜냐면 신용카드만 보면 모르잖아요. 그 여부분을. 가맹점이 어차피 가맹 정보가 나와 있고 네. 요즘 회계 프로그램에서 사업자 번호가 네. 그 매출 그러니까 매입하신 거기 이제 가맹점에 사업자 번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잡아주는 부분이 있죠.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어차피 세무대리인 기장을 통해서 구별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도 전액 비용 처리가 되나요? 맞아요. 대출이자는 원칙상 전액 다 되는데 물론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자산들이 있거나 뭐 법인 같은 경우는 아까 법인이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돈을 갖다 떼면 가질금을 생기게 되잖아요. 가질금은 업무 부가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그 비용이 처리가 안 될 수 있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한도는 없다. 대출 이자는요? 네, 한도는 없어요. 처리되는. 그럼 이게 스텝 비용으로 다 처리가 되는 거죠? 이자 비용으로 다 차감되고 세금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조금 다 세금 과세돼요. 수입으로 보는 거고요. 네. 자산으로 보는 보조금은 있긴 한데 요즘에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 관련 보조금 되게 많잖아요. 네. 코로나 관련 보조금은 거의 웬만하면 다 수입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물론 뭐 특정 보조금들은 국가에서 이건 세금으로는 부과하지 않겠다. 네. 그 혜택을 주는 보조금이 있는데 그런 보조금이 약간 성격과 그게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세가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부가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적격신고, 세금면서부터 현금면서 중으로 다 살짝을 받아놓는 안 받은 상태에서 비용 뭐 지출하면 절대 이런 말씀 부가세 매우 깐깐하기 때문에 그걸 다 챙겨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가족을 책임을 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렇죠. 가족 기업도 많잖아요. 그 뭐 비용 처리가 어디까지만 된다거나. 한도 없어요. 한도는 없는데 네. 대신에 급여를 안 주고 명목상으로 올려놓고 비용 처리하려고 하는 행위들은 네. 세무조사에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가족들을 특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자녀 특법상 직교 조기소개라고 하는데요. 네. 또는 이제 배우자를 그런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재시키면 원칙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만 가입시킬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그만뒀을 때 네. 보험보험이나 실업급여라든지 네. 이런 혜택을 아예 못 받게 되거든요. 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가족들은 거기에 해당할 수는 없다. 음. 그런 조금 리스크가 좀 불이익은 있지만 네. 그 외에는 뭐 비용 처리하거나 뭐 하는 데 있어서 한도라든지 혜택의 사항은 없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프리랜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좋나요? 필요는 없어요. 실익은 없고 네. 다만 실익이 있는 경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유튜버는 요즘에는 스트리머나 네. 네. 유튜버 네. 그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미디어 창작에 대한 미디어 창작 서비스 사업에 해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거에 되면 아까 말씀드린 창업 중소기업이죠. 네. 최소 50%에서 100% 빼주는 거. 거기에 그 적용 업종 요건이 있는데 업종 요건이 새로 생겼어요. 네. 들어오는 있었어. 그게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유튜버나 스트리머들은 사업자 등록을 꼭 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 외에 프리랜서들은 뭐 사업자 등록을 꼭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면 개인 사업자로 봤을 때는 프리랜서가 어느 정도 매출액 규모에 도달을 해 사업자 등록하는 게 유리할까요? 프리랜서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있겠죠. 일반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매출까지 발생했을 때 정말 정식으로 뭐 비장을 맡기거나 네. 그래서 관리를 받아야 되느냐 그건 네. 기준이 있어요. 네.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기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비장 관리, 비장에 꼭 필수 의무가 생기는 부분들은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에 선정되고 나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디요? 복식부기 의무자 네. 그만 매출 기준으로 또 업종마다 달라요. 네. 쇼핑몰 같은 부분에는 1억 5천 네. 이런 매출 기준이에요. 이익이 아니라 네. 일반 개인 서비스는 7,500만 원. 네. 그다음에 보존위협은 3억에서 그런 정도. 그러면은 프리랜서로 받는 급여 중에서 비과세에 해당되는 거 없나요? 프리랜서는 비과세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게 내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정규직 직원이 유리한지 프리랜서가 유리한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내가 국가에서 받는 혜택을 받는 대신에 실수령액이 아니면 실수령액이 높게 받는 이 두 가지 차이인 거예요. 네, 그렇죠? 수수료의 차이와 국가에서 받는 혜택 차이가 좀 중반되십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질문으로 세무 기장을 맡기는 게 꼭 맡겨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 신고 철회만 신고해도 무방합제가 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드리다가 이제 좀 연장선상인데요. 네. 일정 매출액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꼭 비상 서비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일반 서비스 같은 경우는 1년에 7,500만 원 기준이고 네.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하시는 분들은 1년 기준에 1억 5천, 그 다음에 구성위업, 쇼핑몰 같은 경우 3억인데 이 방금 말씀드린 금액 기준이 복식부기 의무자역이에요. 네.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는 꼭 세무기장에 필수적을 본다 보시면 되고요. 네. 반대로 그 기준에 미달했을 때에는 꼭 굳이 세무기장 받을 필요 받아서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세무 신고 기간, 부가세라든지 소득세 이럴 시즌 때만 맡겨도 부담을 하죠. 물론 인건비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어. 그럼 일반 대표님들은 인건비에 대해서 세금 신고나 사대부모 득실 또는 취득이나 상시 신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세무사님 도움을 받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고 나 1인 사업한다 네. 이러면 매출액 말씀드렸던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법인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통장 통장을 기반으로 한 등록이상 의무화이기 때문에 네. 법인은 필수고 개인들은 매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고 매출과 인건비 지출 여부에 따라서.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다음 콘텐츠에서 또 궁금한 걸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